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회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좀 잘 보는 편입니다. 제가 부산 MBC, KBS, KNN을 통해서 사실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사회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방국권운동하면서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회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제가 사회자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서민 교수님 모시고 할 것이고요. 여기 좀 화면 때문에 그러니까 좀 마스크 좀 벗으시면 안 되실까요? 네, 오늘 행사장은 이제 넓은 관계로 사회자와 또 출연자께서는 마스크를 벗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렇게 서민 교수님과 같이 토크쇼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서민 교수님은 저하고 강변틀에서도 몇 번 뵌 적이 있지만, 평소에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는 좀 노잼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우리 서민 교수님은 정말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말씀 하나하나에 촌철살인의 해학이 묻어나고, 또 상대를 비판할 때는 눈물이 찔끔나도록 비판을 하고, 또 논리적으로 문제를 다룰 때에는 정말 저분이 의학을 하신 분이 맞나 할 정도로 굉장히 날카롭게 이 문제를 파악하고 또 진단을 해주시는 평론가로서도 유명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산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말씀, 인사 한 말씀 좀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 기생충학 전공한 서민입니다. 제가 기생충학을 전공할 때만 해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될 줄 미처 몰랐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세상, 그러니까 연구실 밖의 세상에 기생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반면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연구 잠깐 때려치고 밖으로 나왔고요.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리고 제가 아직은 뭐 이런 자리에 이렇게 형준님하고 1대1 토론할 그럴 레벨은 아닌데, 여기 와서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혹시나 택시, 원래 택시 기사님이 민심의 대변자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부산역에서 여기까지 택시 타고 오는 길에 그냥 기사님한테 부산의 현안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부산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아는 게 없다고 계속 내비만 보고 운전하시길래 망했다 싶어. 그래서 어떻게 2시간 동안 어떻게 나온지 하지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환영사도 해주셔서 30분이 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질문하는 건가요? 네? 제가 질문 드리는 건가요? 혹시 제가 아니요, 질문하셔도 좋고요. 예. 저도 말씀드릴 거고,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산 지역의 고령화인데요. 그러니까 고령화인데, 이게 출산율 저하라는 게 요새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이제 예전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러다가 1 밑으로 간다 이렇게 되고 위기 경고가 있었는데, 최근 정부 들어서 이게 가파르게 떨어졌더라고요. 특히 이제 부산이 특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고령화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출산율 저하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부산에 없다는 게 이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는 천안에 살거든요. 근데 천안도 마찬가지인데, 젊은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보면은 다 저 같은 아저씨 그 이상 분들이 이제 다니시는데,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다 수도권으로 가버린다는 게 지금 이제 최고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에,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갈 때만 해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기보다는 그냥 지방에 있는 대학, 그러니까 예전에 부산대학교만 해도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보다 좋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가고 그랬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무조건 서울 중심지가 돼가지고, 저는 지금 이제 천안 당국대에 있는데, 천안에서는 진짜 당국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 멀리 떨어진 거리만큼 순위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거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잘 해보려고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뭘 해도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여의도에 더
더 현대 뭐 백화점 현대백화점이 뭐 오픈을 더 현대 여의도점인가 거기 오픈했는데 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막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들이 전부 다 서울에 가는구나 싶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저 병원도 예전에는 그냥 부산 지역 분들은 그냥 부산에 있는 병원에 갔고요. 아주 뭐 희귀한 질환인 경우에만 서울에 갔는데 지금은 이제 KTX 같은 게 이제 생겨서 그래서 이제 뭐 부산에 있는 분들이 다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소위 빅5 병원에 가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병원들이 정말 장사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방이 점점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고령화와 더불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혹시 백형준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해결책을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세요. 예, 제가 사회를 보려고 했더니 갑자기 사회권을 뺏어가지고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하나는 저출산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 수도권 일국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970년에 대한민국에 100만의 아이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태어났습니다. 1980년에 90만이 태어났습니다. 1990년에 80만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에 60만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IMF 위기가 1997년에 있었는데 2000년에 60만. 그러더니 5년 만에, 불과 5년 만에 2005년에 40만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10년이 지나자 최근에 30만대로 떨어지고 급기야 이 30만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출산은 인류 역사상 최악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저출산들이 그 인류 역사상 최악이고 그 최악 가운데에서도 부산이 더 최악입니다. 부산의 지금 그 출생률이 0.8명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서 제일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우리가 그 한 명이 출산율 한 명이 태어난다 그러면 이게 한 세대를 25년 내지 30년을 잡으면 그 30년마다 인구가 반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대로 만약에 외국에서 인구를 안 받고 그대로 가면 한 200년 지나면 200년 내지 250년 지나면 대한민국 인구는 10만 명대로 줄어들. 그러니까 이 저출산 하나로 민족 박멸이 일어납니다. 기생충 박멸이 민족 박멸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뭐 여러 가지 보육이나 주거나 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우리가 개선해서 그 지원을 강화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 가족의 가치 그리고 개인이 갖고 있는 이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부터 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 사회 환경이나 문화를 그렇게 바꿔가지 않으면 지금처럼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너무 심화돼서 개인주의라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자유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현상이긴 하지만 그 개인주의 가치관이 이 가족의 가치라든지 공동체의 가치와 조화를 무너뜨리면 절대 이 아이를 낳는 이 물질적 지원만 갖고는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딱 입증해 주는 것이 북유럽의 경우에 또는 지금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물질적 복지만 강화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회에 어렸을 때부터 청년 시대까지 자유롭게 살지만 동시에 가족의 가치나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를 아끼고 돌보고 또 이 신뢰를 이루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함께 따라가 주지 않으면 그런 정신적인 의식개혁이라고 할까요? 또는 이 문화개혁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함께 따라가 주지 않으면 이 저출산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더라 하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 상당히 우리가 관심과 지원 또 특히 교육이나 이 종교의 역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수도권 일국주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가덕도 공항 문제를 아까 최기영 원장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에 있으면 지방이 안 됩니다. 우리 서민 교수님만 하더라도 천안에 계시니까 지방이 그래도 좀 보이십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분들은 정말 지방이 안 보입니다. 영종도 공항 처음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가덕도 공항은 유도 아니에요. 저거 하면은 뭐 환경 다 파괴되고 바다에 건설해갖고 매립해갖고 온 난리가 날 것처럼 그 90년대 내내 그 반대했던 사람들의 논리를 지금 가덕도 공항 갖고 똑같이 바꾸고 그래서 이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수도권의 지식인들이 그런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 수도권 일국주의가 상당히 해결되기 어렵겠구나. 근데 그걸 해결하려면 이쪽에 저는 자율적인 발전단 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쪽의 혁신 역량을 특히 민간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 민간의 혁신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사람을 키워야 되고 사람을 키우려면 대학을 살려야 되고 대학을 살리는데 그 대학이 아카데미 내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그 아카데미를 넘어서서 바로 산업과 또 새로운 창업과 이런 것과 연관된 그런 어떤 새로운 방향의 그 혁신 역량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울에 지금 현대백화점 말씀을 하셨지만은 민간의 공간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성수동이라든지 성수동이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가장 낙후된 지역인데 지금 천지개벽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구로공단 옛날 말이죠. 지금 구로공단이나 이 금천지구를 가면 거기가 완전 디지털 산업단지로 가겠습니다. 판교 몇 년만 그 공간을 열어놔서 불과 10년 안에 지금 1위에서 5위까지 판교의 기업들이 부산의 50대 기업의 매출보다 몇 배가 더 늘어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수도권에 집중돼서 그 집중됐다 이걸 비판만 할 게 아니고 부산에서도 그런 공간을 열면 민간의 혁신 역량이 결집될 수 있는 자체적인 그 힘을 키워가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정말 그런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최대한의 자원 동원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그 일을 만들어내는 몸부림치는 그런 그 리더십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제가 이건 좀 예민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페미니즘에 몸을 담았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거는 페미니즘이 이제 남녀 모두 같이 잘 사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사실 그게 이제 남자를 좀 적으로 보는 그런 이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젊은 애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은 예전 제 얘기를 해보면 저도 이제 믿기지 않겠지만 연애를 좀 몇 번 해봤습니다. 근데 연애할 때 그냥 믿기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손을 잡고 이제 혹시 이제 뭐 손이라도 잡으려 그러면 이제 물어보고 잡았거든요. 한번 손 잡았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야단을 맞았는데 지금 시대는 손을 잡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손을 그냥 분위기 탔다고 생각하고 손을 잡으면 성추행으로 걸리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녀가 이렇게 남자들이 어디 대시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 한 두세 번 쫓아다니면 이게 스토킹으로 신고당하고 물론 이제 진짜 스토킹도 있죠. 근데 그냥 좀 좋아해서 좀 만나달라고 이렇게 칭얼거리는 게 스토킹으로 신고가 되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뭐 좀 터치라도 하려면 이제 그 성추행이 된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남녀가 젊은 애들이 진짜 접근을 하면 뭐 연애를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등학교 같은 데 보면은 페미니즘 교육 같은 게 날로 강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뭐 여성원들 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 여성원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다 이제 뭐 페미 관련 법안을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젊은 애들이 연애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물론 일자리를 못 그러니까 제일 좋은 일자리와 양육이 힘들어서 애를 안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지만 혹시 이제 이 페미니즘의 발효도 이 출산율 저하에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주창하면서 페미니즘을 이제 적극 후원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도 혹시 출산율 저하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또 잘못하면 고약한 질문이거든요. 말 잘못하면 큰일 나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용기 있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페미니즘이 너무 과도하게 될 경우에는 남녀 간의 대립과
적대감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양성평등을 우리가 주장하고 또 여성이 뭐 역사적으로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위치에 있거나 또는 불이익을 당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는 양성평등의 노력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에 지금 들어가 보면 확실히 지금 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30대 초반 사이에서는 남녀 간의 이 갈등이 상당히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때로는 좀 그런 적대감까지도 표출이 되는 또 여성들 같은 여성운동 가운데에도 그왜또 동순로에서 그때 했던 그런 운동처럼 오히려 굉장히 전투적인 페미니즘을 강조하는 그런 운동들이 생기면서 또 거기에 또 이게 항상 반대를 불러일으키니까 또 그런 일들이 사실인데 근데 남자든 여자든 그런 어떤 페미니즘 탓으로 그것을 돌리기보다는 그것도 뭐 일부에서는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근원적인 거는 이 개인주의적인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이기적 삶의 형태로 가게 되는 이 문제를 조금 우리가 어떻게 치유해 들어갈 건가 하는 게 더 근원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물질적 번영이 이루어지고 풍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우리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처럼 전체주의적으로 그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런 거는 우리가 배격하는 거잖아요. 그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로 흐르는 이 흐름에 대해서는 그거를 제어해주는 어떤 힘들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의 가치라는 건 사실 인간이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관계 속에 사는 부분이고 또 그 속에서 행복을 자기 혼자 홀로 로빈슨 크루소가 행복을 느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서로의 어떤 관계 속에서 행복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고 그 관계의 중요성, 돌봄의 중요성 그리고 그 속에서의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자유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그걸 강화해 나가야 돼요. 근데 그걸 강화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제 두 개가 저는 교육과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사실 그 역할을 해줌으로써 서로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내가 다 남과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 하고 불교에서 육바라밀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유교에서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인의예지신을 강조하고 그 속에서 이게 자기 참나를 불교에서도 참나를 찾지만 그 참나가 자기 혼자 고립된 참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중생과 대중과 함께하는 참나를 추구한다 그러면 그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인데 그런 것들이고 또 이 기독교도 똑같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기초를 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면서 함께 행복을 추구한다는 이 가치를 내면화하고 확산하는 데는 저는 종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종교의 역할이 실제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불필요한 적대, 남녀 간의 적대라든지 세대 간의 적대라든지 이런 건 사실 불필요한 적대거든요. 이런 적대를 해소하는 데도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가 그런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교육이 이런 정신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이 그걸 인성교육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공동체 교육이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그런 어떤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을 하고 더 강화하는 이런 노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인터넷을 보면 이제 나무위키라는 게 있어요. 그 나무위키가 이제 조금 이름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자료 모아놓은 건데 거기 보면 이제 박형준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합리적인 보수라고 말씀 되게 잘하셨다는데 역시 명불허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너는 목소리가 참 이상하다. 근데 이 말이 상처가 돼가지고 원래도 말이 없었지만 그 말이 없어졌는데 제가 진짜 그런 박형준님 같은 목소리가 있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목소리 되게 좋으세요. 네, 아니 왜 자학하고 그러십니까? 아니, 제가 오래 좀 이어줄게요. 아니 사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저 서기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 이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또 방송에서도 보면은 정말 촌철살인이에요. 특히 원래는 본인이 조금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원래 아주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그 4년 이렇게 경험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이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지점에서 제일 실망을 하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돌아서죠?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국 사태가 제일 컸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저는 일단 뭐 잠깐 지지하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근데 보니까 너무 못하더라고요. 경제를 잘 못했고,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었고, 뭐 다른 것도 외교도 마찬가지고 다 못하는 걸 다 찾고 있었는데, 마지막 최후의 골가 도덕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도덕성을 하나는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조국 장관을 그냥 임명을 강행하는 걸 보고, 이제 거기서 더 이상은 지지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할 비판적인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이 조국 전 장관이 훌륭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의 그 민낯을 보게 해줬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 교수님 그거를 보면은 위선을 제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기생충을 전공하셨어요. 기생충은 위선이 없나요? 기생충은 항상 그 욕망에 충실하고 예,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는 게 기생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부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부울경 이분들이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은 그냥 뭐 정부가 아무리 못해도 나는 이게 지지한다 이런 게 있는데 부산 지역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같은 때는 그래도 현 민주당 여당에 표를 아주 몰아줬고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정권이 못하면 또 이제 반대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현 정부가 민주당이 지금 가족도를 밀어붙여서 이제 표심을 얻어볼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그러니까 부산 지역 선거 여론이 흔들리지 않는 걸 보고 부산 이렇게 좀 합리적인 시민들이 있어야 이 나라가 좀 잘 되는데 이 생각을 좀 여기 왔다고 아부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좀 그러니까 뭔가 누가 잘하면 박수 치고 못하면 약간 좀 야단도 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현 정부 지지자들의 제가 이제 약간 질린 게 뭐냐면 무조건 이제 이건 잘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LH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이제 비리 문제가 이제 터졌는데 LH공사 얘기를 이제 어떤 그 친정부 사이트에서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원래 이거는 과거 정권부터 있던 건데 이 문재인 정권한테 이게 드러난 거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합니다.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기절할 뻔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이제 동의하는 댓글만 달리고 뭐 야 이거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정권을 망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민 교수나 또는 진중국 교수나 다 이런 분들이 이 진보의 가치를 존중했던 것, 그거 자체가 저는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어떤 점을 강조하느냐 이런 건 다를 수 있지만 어제 진중국 교수가 칼럼 쓴 거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 그 보수의 재구성이라는 그 책에서도 썼던 이야기가 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미국의 헌법에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전거가 되는 헌법은 미국 헌법입니다. 영국 헌법만 하더라도 영국은 역사 속에서 그냥 전통을 쭉 쌓아오고 미국은 명문화된 헌법을 갖고 있는데 그 명문화된 헌법의 정신이 자유의 정신의 기초에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양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화주의의 대표적인 게 상권 분립이고 그리고 이게 국민들 앞에 겸손하게 권력을 운용하라는 원리이고 그러기 위해서 산업부를 최후의 정의의 고루로 세워놓은 거고 그리고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정말 참여를 해서 그 속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둔 것이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갖고 있지만 그 기초에 있는 것은 자유주의입니다. 근데 자유에 기초하지 않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것이 인민민주주의든 뭐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그거는 다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진보의 가치를 존중하는 분들도 자유의 가치를 소중함을 안다 그러면 그것은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고 상식과 합리에 의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보수와 진보의 축으로 서로가 경쟁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통합의 정치, 협치의 정치가 저는 가능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것은 그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원칙에 충실하지도 않은 것 아니라 이 공화주의 원칙, 그리고 우리 헌법이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그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근원적으로 깨트리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기존의 적폐청산이라고 해갖고 기존의 정권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민주주의 무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비판을 하고 권력 남용했다 그래서 구속을 시키고 전직 대통령 등도 다 잡아놓고 그렇게 했는데 자신들이 하는 것을 보면 민주공화국의 근간들을 하나씩 다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검찰 장악을 넘어서 검찰 해체로 가고 있고 그럼 우리 헌법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그리고 사법부 수장을 자기가 원하는 코드 인사로 만들어 놓고 사법부 수장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거를 자기 편이라고 해서 지지해주고 또 감싸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상식과 합리에 기초를 한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양심입니다. 양심.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헌법에도 법관이 양심과 법률에 의해서 판단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라는 게 우리 도덕감정의 가장 기초가 있는 건데 그 도덕감정의 기초를 이루는 양심이라는 것은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지 말라는 그 위선을 배격하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수호지식이기도 한데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할 줄 알고 누가 인간인 이상 또는 인간 사회이고 국가인 이상 잘못이 왜 없겠습니까? 공과가 다 있죠. 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공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걸 지켜나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과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 이 정권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갖고 28명인가 9명의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리 문제를 제기하고 온갖 문제가 드러나도 대통령이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임명을 해버려요. 이런 그것은 진짜 양심이 없는 거거든요. 양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 앞에 그 양심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도 따르고 자라나는 아이들도 배우고 그러는 것인데 저는 이 양심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이 정권의 가장 큰 저는 문제라고. 그리고 저는 거기에 그 절망을 해서 소위 진보 쪽에 계셨던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정말 올곧은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진보적 가치를 지금은 전혀 갖고 진보적인 그런 견해가 지금은 아예 없고요. 박형빈님 제가 이제 좀 조사해봤더니 처음에 정치 출발을 진보 쪽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바꾸셨는데 저보다 훨씬 더 진보의 무능과 이런 거를 먼저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새 좀 느끼는 게 뭐냐면 베네수엘라라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과정을 보면은 이제 그 나라가 아주 석유 많이 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가 이제 석유값이 막 오르니까 이제 돈이 막 들어오고 근데 그 돈을 갖다 이제 뭐 공장도 세우고 일자리도 만들고 해서 사람들을 살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뿌렸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석유값이 폭락하면서 줄 돈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시위하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망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베네수엘라 모습이 요새 저게 남의 일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뭐 점점 이제 사람들한테 일자리 대신에 돈을 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지금 뭐 국민연금이나 뭐
건강보험 같은 거 다 거덜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원래 의료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고 길만 건너면 병원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외래 진료를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7번 정도 받고 이게 OECD 평균 8번의 2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더 이제 의료 혜택을 더 주겠다고 해서 더 과잉 진료를 부추기고 필요 없는 CT를 찍고 MRI를 찍고 그러느라고 지금 우리 건강보험 재정이 거덜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제가 한 20년쯤 후면은 지금보다 거의 뻑하면 알아놓을 텐데 그때 제가 과연 정말 제가 낸 보험료에 걸맞는 그런 진료를 받을 수가 있을까 이런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더는 이제 진보가 집권하면 안 되겠다. 그냥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소한 열심히 기업하는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저는 그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악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화물 어서 일한 김영준 씨라는 이제 분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혼자 일하다가 이제 다 숨진 일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기업주를 갖다 처벌하고 막 50억 이상의 벌금을 물리는 이런 법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 정권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무서운 게 원래 법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게 없애지 못하고 오랫동안 국민의 삶을 이게 침해하고 억제거든요. 근데 이 정권은 너무 법을 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검찰이 조금 대든다 그러면 이제 공수처 만들고 그래도 대든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중수처 같은 걸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법을 계속 만들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걸 보고 진짜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상식이 회복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는 제가 절대 보수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됐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 회자되는 얘기들 가운데 오해가 하나 있어서 그걸 제가 잠깐 풀고 갈 텐데 저는 정치를 진보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정치는 보수로 시작했고 제가 저도 민중당을 했다는데 저는 민중당 한 적 없습니다. 저는 YS 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정치나 어떤 국가에 영향하고 연계 제가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던 거는 80년대 민주화운동 그때고 그 직후까지는 제가 진보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도 저는 운동권 내에서 주사파라든지 피기파와 같은 전체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비판을 많이 했고 제가 그 진보로부터 그 보수라기보다는 하여튼 이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분명히 하는 쪽으로 보수 쪽으로 넘어오게 된 것도 이 전체주의에 대한 제가 확고한 비판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20세기 문명사를 보면 20세기에 인류가 인류를 제일 많이 죽인 시대입니다. 7천만 명이 전쟁이나 홀로코스트로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죽인 그 20세기 문명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그게 폴포츠까지 포함해서 또 중국의 문화대혁명, 아우슈비츠나 또 스탈린의 집단농장까지 또 이제 1, 2차 세계대전까지 7천만 명이 서로 죽였어요. 근데 그게 다 전체주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전체주의의 특징은 내가 진리를 다 알고 있을 때 내 얘기가 옳지 않은 건 다 정이고 박멸해야 될 거고 기생충이고 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저는 뽑아낸 20세기 역사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자유의 가치라고. 자유의 가치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이념이라는 게 저는 대단히 위험하고 또 결국 국민들을 또는 국가를 파멸의 길로 가져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네수엘라 말씀을 하셨는데 베네수엘라도 1950년에 베네수엘라 인민당 국민소득이 7,400불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9,800불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세계 4위입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그때 수도를 가면 뉴욕을 방문했어요. 그 나라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7,400불의 소득을 가진 서들을 엄청나게 팔아서 먹은 그 돈을 가지고 농업을 개혁을 하고
한국의 새마을운동처럼 농업을 개혁을 하고 또 산업에 투자를 하고 이랬으면 베네수엘라는 지금쯤 아마 세계 최강국 가운데 하나로 떵떵거렸어요. 근데 그 선으로 번 돈을 전부 펑펑 썼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정말 산업 발전을 위한 데 돈을 쓴 게 아니라 나눠주는 데 돈을 썼고 그것의 극단적인 형태가 그 차베스가 90년대 집권하면서는 더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오늘에 기게 됐는데 그 당시에 국민소득 100불이었던 100불도 안 됐던 50불 정도밖에 안 됐던 대한민국은 불과 10여 년 뒤에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엄청난 그 없는 자원의 그 산업 발전에서 오늘의 3만 불 국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가 뭘 말하느냐? 나라가 흥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힘들지만 나라가 망하는 데도 또 오랜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흥망성쇠라는 게 국가는 굉장히 어떤 리더십을 만나느냐 또 특히 전환기에 그 리더십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그 운명이 굉장히 달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과연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는가. 이승만 대통령이 유일하게 우리 민족 지도자들 가운데 국제정세를 이룰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그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 전략을 써야 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는가를 유일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김일성한테 안 먹힙니다.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분이 실제로 60년대 수출 남들이 처음 수입 대체 산업화할 때 수출 지향 공업화 전략을 펼치지 않았다. 또 70년대에 그런 중화 공업화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전부 다 아는 척하지 않고 진짜 전문가들, 그 당시 경제를 제일 잘 아는 남도구 총리라든지 이수진 장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전문가들에게 그걸 위임을 해서 정말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갈림길에 있을 때 그 전환기에 이 나라가 어떤 리더십을 취하고 그 리더십을 통해서 어떤 국가 전략을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문재인 정권 같은 리더십이 두세 번 계속되면 나라가 정말 베네수엘라까지는 아니에요. 그리스까지 가는 데는 크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이런 복합적인 전환기, 특히 미중 갈등이 이렇게 심화되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문명적 흐름이 형성되고 또 AI 시대와 같은 디지털 혁명의 큰 흐름이 전환이 주어질 때 그 리더십의 중요성을 저는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는 지난 4년이 너무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현 정부가 이제 이런 프레임 중에서 이제 친일 프레임이 있잖아요. 반일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이 정부가 반일을 들고 나는지 모르겠지만 반일이 확실하게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표가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이 정부의 반일 프레임에 이의를 제기하면 너 친일파냐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말을 못하겠는 그런 게 바로 우리나라의 그 친일 프레임입니다. 사실 우리가 해방된 게 45년이고요. 또 거의 지금 80년 가까이 지났는데 무슨 친일파가 있는 게 친일파가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이런 친일 드라이브를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정부가 이제 일본하고 경제적, 그러니까 징용 문제 법원 판결 가지고 이제 붙으면서 우리가 경제 보복을 이제 서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일본하고 이제 한국하고 이제 관계가 정말 안 좋아졌고 관광객이 이제 끊겼단 말이죠. 그때 많은 우리 항공업체, 일본 왔다 갔다 하는 항공업체도 그렇고, 그리고 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여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은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반일 프레임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의기억연대가 이제 주장하는 만드는 그 소녀상이지 않습니까? 소녀상. 이 소녀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충분히 많습니다. 곳곳에 소녀상이 있는데, 부산 지역에도 이제 소녀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어떤 민주당 의원이 그걸 소녀상을 뭐 도로에 무단 점거해도 괜찮다는 이런 법안을 막 만들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저게 뭐 우리 그 위안부 할머니들 있잖아요. 위안부 할머니들 제가 이제 말을 들어보면 그분들은 이제 일본하고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고 일본을 원망하는 마음도 이제 별로 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편하게 그냥 이제 우리나라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단일 프레임에 이용당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시고 이제 일본하고 좀 그냥 평화적으로 잘 지내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정권은 진짜 반일 프레임으로 그냥 반일 프레임 몰고 가고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부산은 더구나 일본이랑 옆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저기 부산이라도 좀 일본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여쭤봅니다. 이런 질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게 사실은 한일 이 반일 감정 또는 반항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고 특히 이 정권 들어와서 소위 듣기에도 대단히 거북스러운 토착외교라는 말을 만들어서 뭐 조금 일본하고 잘 지내고 또는 역사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얘기하면 바로 토착외교라고 막 낙인을 찍고 이 정권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낙인 찍기입니다. 낙인 찍기. 저도 뭐 낙인을 많이 찍히고 있습니다만은 낙인 찍기를 통해서 아주 전형적인 좌파들의 선전선동 방식이에요. 누군가를 낙인을 찍어갖고 그것을 적으로 만들고 그걸 배제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이 민주정치에서는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최장일 교수와 같은 진보학자도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제가 자꾸 오늘 교수처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로고스에 의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체. 근데 이제 이성적으로 서로 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면은 그 기초에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양심. 서로 파토스가 있지 양심이 어떤 공통의 기반을 갖고 있어야 그 안에서 윤리가 에토스가 하여튼 형성이 되고 그 위에서 로고스가 형성으로 논리로 서로 토론이 돼야 이게 합의가 되는데 너는 적이다 너는 나쁜 놈 이렇게 규정하고 들어가면 사실 대화가 그다음부터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그 취임사에서 뭐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국민이고 또 뭐 거룩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 거룩한 얘기들 하나도 안 지켜졌는데 그 중에 제일 고약했던 게 사실 적폐청산 이런 개념을 쓰면서 이 보수 쪽에 있는 또는 정권들에 대해서 그거를 악으로 규정하고 그거를 완전히 적으로 보는 이 불련의 정치의 씨앗을 불려놨고 지금도 그게 해소가 안 되죠. 그리고 그 수단 중에 하나로 친일 프레임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친일 프레임을 통해서 토착외교라는 또 규정을 만들어갖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 지지층을 응집하고 또 이 상대를 정치적으로 약화시키려고 하는 수단으로 썼던 겁니다. 저는 그 프레임을 갖고는 한일 관계도 풀 수 없을 뿐 아니라 한일 관계를 풀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세계 질서가 미중 간의 새로운 어떤 패권 경제 구도로 가는 데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계속 관계가 안 좋으면 한국의 국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굉장히 하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아직도 우리가 강국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주력 국들에 비하면 중국보다 강국도 아니고 일본보다 강국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미국도 우리보다 훨씬 센 나라 아닙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생존 전략을 어떻게 펼쳤냐면은 사실은 이런 어떤 강자들끼리 싸울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누가 이길 것인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길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익 공동체, 이익에 기초한 것이지 이게 도덕에 기초한 공동체는 아니거든요. 국가를 외국가하고 상대를 할 때. 그럴 때는 그 국가가 제일 이렇게 현실주의적으로 어디하고 편을 먹을 건가. 그리고 누구하고 편을 먹고 이 문제에 대응할 건가. 특히 약소국가 또는 상대적으로 힘이 적은 국가는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핀란드가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서도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외 전략을 쓰는 걸 보면은 45년 이후에 엄청난 대가를 치고 두 번의 전쟁에서 대가를 치고 핀란드가 45년부터 지금까지 이 강소국
정도 이렇게 남을 수 있었던 거는 대외 전략을 굉장히 잘 쓰는데 이 사람들이 편먹기를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참 그 유연하게 잘 풀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 앞으로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나 세계 정세를 볼 때 일본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나쁘게 가져가서는 이게 미래가 없다. 이런 인식을 지금 이 문재인 정부도 조금 최근에 와서 하는 것 같아요. 만큼밖에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인식이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게 틀림없고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산이 그런 한일 관계를 국가 간에 잘 풀리지 않는데 부산이 이런 한일 관계를 푸는 지역적 차원에서 굉장히 저는 회전축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전통적으로 일본하고도 거리도 가깝지만 이게 그 경제 공동체로도 일본하고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서부터라도 그런 어떤 한일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좀 굉장히 필요하다. 제가 원래 이제 토크쇼를 한다고 왔는데 정말 좋은 강의를 듣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코로나 얘기만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코로나가 벌써 이제 2년째 이제 접어들고 있고요. 이제 뭐 올해 말에는 끝나겠지만 이제 계속 다 빌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이 나라별로 다 달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나라는 그냥 뭐 외국을 아예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다 차단을 하거나 뭐 어떤 도시에 뭐 감염자 생기면 차단하고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취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그냥 좀 느슨하게 하는 방향을 했는데 뭐 정답은 없습니다. 이 코로나에 정답은 없고요. 코로나 막는데 정답은 없고 다만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어느 나라가 잘했나 이런 평가를 이제 국민들이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정부에서 제가 되게 어이없었던 거는 코로나가 시작한 지 3개월 정도도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 그때 유럽 있잖아요. 잘 사는 나라들이 뭐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제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최고다 이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온 게 K-방역이었죠. K-방역을 지금까지 계속 이제 우리 주구장창 떠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원래 이런 거는 정부가 앞장서서 떠드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국민들이 우리 정부가 제일 낫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예를 들면 호주 있잖아요. 호주는 지난 이제 2월달에 그 호주에서 하는 유명한 테니스 대회가 있어요. 호주 오픈이라고 멜번에서 하는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 결승전에 3만 명의 관중이 입장을 해서 이제 테니스를 받고 그 중에 상당수는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호주는 어떤 도시에 뭐가 감염자가 생기면 한 달 정도 그 도시를 아예 차단을 하고 감염자가 안 생길 때까지 그냥 놔두고 계속 이제 감시를 해요. 그리고 그 대신에 거기 자영업자들 한테는 정부가 거기에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그냥 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더니 이제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일상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죠. 우리는 지금 마스크 안 쓰면 못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죠. 대만 같은 나라는 아예 처음부터 정말 철저한 차단을 했어요. 이게 꼭 옳다고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대만은 지금 뭐 세계에서 가장 덜 걸린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만은 이 T-방역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호주는 오스트레일리아니까 A-방역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우리는 진짜 남들이 인정하지도 않는 K-방역을 한다고 홍보비를 써가면서 계속 떠들고 있는 이게 너무 한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화자찬을 하다가 결국 꼭 구해야 됐던 백신, 그러니까 코로나를 중시시킬 만한 그 무기인 백신을 구하지 못한 채 지금 우리가 지금 정말 백신 접종률이 거의 세계에서 거의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이 거의 꼴찌 수준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 참 참담하고 왜 이 정부는 이렇게 자화자찬과 쇼에 이렇게 집착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저도 백신 얘기만 하면은 좀 화가 많이 납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이게 총선 때도 K-방역 홍보하고 재난지원금 때문에 참 대충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K-방역이라고 지금 얘기한 서 교수님 얘기한 그 나라들 지금 우리보다 잘하는 나라들이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 성장률도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만이 이렇게 철저한 공세에 기초를 해서 방역을 성공적으로 하고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서 대만이 지금 산업 경쟁력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일 제가 생각을 맡은 것은 백신 구입을 어떤 순서로 했느냐를 보니까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처럼 이 방역을 잘한 나라들이 오히려 백신을 일찍 구입하고 확진자가 별로 없는 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이 정부가 자기 하늘에 대해서 홍보하고 자화자찬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구나. 그것도 뭐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들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그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항상 그 표방한 정책 목표하고 결과가 이렇게 뒤틀어진 경우가 곳곳에서 다 있거든요. 그런 거 소득주도 성장도 그렇고 소득격차 제일 줄이겠다고 해놓고 소득격차와 자산격차 제일 많이 보고요. 일자리 같은 경우 뭐 수치를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서 36시간 주에 일하는 소위 양질의 상용근로자 숫자를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139만 8천 명이 줄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61.8만 명이 늘었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68.6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도 금융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가 지금 139.8만 명의 36시간 일하는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준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뭘로 냈거냐? 국민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 단기 일자리, 알바 자리로 다 낸 거예요.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1인당 일자리 하나 드리는데, 그런 단기 일자리를 포함해서 일자리 하나 드리는데 쓴 돈이 1억입니다. 일자리 하나. 그러니까 그 단기 일자리든 뭐든 이렇게 일자리 하나 드리는데 1억씩의 돈을 쓰고도 일자리를 제일 많이 줄여놨고 일자리가 제일 악화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국민들이 재난지원금 몇 푼 그것이 필요는 하지만 그걸 받는다고 해갖고 이게 면책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근원적으로 문제는 이게 자영업자들을 못 살게 만든 그 시장 환경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일자리를 근원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니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니 52시간 노동제의 강제 적용이라든지 이런 기업 못 살게 하는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전체적으로 줄인 거. 이거는 국민 민생에 엄청난 피해를 준 것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할 줄 모른다는 게 저는 기가 막힘이 있고, 이런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를 하지 않고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의 이 정치가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아야 될 정의가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네, 두 분 우리나라 그 현안에 대해서 두 분의 해안과 식견으로 아주 깊이 있고 풍성한 그런 토크쇼가 진행이 되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 푹 빠져 계신데, 이제 마무리 말씀 한 말씀씩만 간단하게 해주시고 저희 질의응답 하시고 싶은 분들 잠깐 시간 내어드리고 저녁 식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맞아 선거법 권리나 모르겠는데 혹시 이제 어떤 부산시장 되면 이런 거 알아봤는데 안 되는구나. 근데 지금 지방선거 이후를 지난 결과 지방의회가 이제 38명이 다 더불어민주당이고 야당이 4명밖에, 국민의힘이 4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후보가 오늘 알았는데 깜짝 놀랐고, 와, 시장이 많이 된다면, 어느 분이 된다면 이것도 참 하기 어렵겠다 싶은 생각도 막 들어요. 그리고 기간도 1년밖에 안 되고, 그동안에 얼마나 이 부산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걱정이 좀 앞서서 기다려서 이미 걸렸어요? 이미 걸렸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저만 잡아가지고 오늘 죄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안 걸릴 것 같은데. 안 걸려요? 지지 발음 아니면 지지 발음은 아니고 저는 뭐 그냥
그리고 어쨌든 부산이 제가 뭐 부산과 저희 인연은 제가 부산 여자를 2명이나 사귀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정말 죄송하고요. 다 안 돼서 지금 그리고 부산은 뭐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곳이고 우리나라에서 뭐 부산하면 다 바다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곳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가 좀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거리고 뭐 사람들이 좀 활기차고 뭐 이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 뭐 다음 부산시장 되시는 분이 그 역할을 좀 잘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 교수님 저 모셔놓고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 매주말이라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산 기독교연합회 공동장인 동대구기독교연합회 공동대표 송영우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질의응답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교수님이 보시기에 박형준 님이 잘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중년 남편 처음 봤을 때 젊은 때를 못 봐서 중년으로 처음 뵀는데 제가 갖고 싶은 얼굴이에요. 본인은 잘생겼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제가 잘생겼다고 하는 말을 되게 부쩍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정말 필요했을 때 그 말이 절실해서 20, 30대 때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요새 많이 듣는 이유는 제가 그래도 간만에 바른 말을 좀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역시 사람이 최근에 살면 이렇게 얼굴도 잘생겨지는구나 이거 느꼈어요. 질문 박흥수 시장 CEO 대표에서 희망 홀수 나눔 대표 박흥수 사장이 해주십시오. 예, 해주십시오. 마이크 있죠? 마이크 드릴까요? CEO 대표에서 해주십시오. 예, 성홍문 목사님, 제가 박씨가 아니고 김씨. 김원수 대표. 예, 저는 세방 나눔 홀씨 대표로 맡고 있는 김홍수입니다. 세민 교수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박영준 교수님이 천생적인 인품이 참 좋으시고 아주 인격이 좋아 보이시는데 우리 서민 교수님이 박영준 교수님을 봤을 때 장점이라든가 단점이 있을 거니까 그걸 오늘 있는 그대로 좀 평가를 해주시기 못하고 좀 들고 싶은데 재밌게 좀 해주시기 김홍수 사장님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교수처럼 생겼다 저는 그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박형준 교수님은 교수처럼 딱 생기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언제 어느 자리에 이렇게 있어도 항상 이렇게 인격을 그냥 본인의 인격 그냥 지금 이대로 아주 조용하신 이런 거. 그러니까 항상 합리적인 말씀을 하시고 언제 아무리 누가 어려운 사람이 뭔가 조언을 구해도 그냥 뭐 답을 주실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장점이라면 이 단점은 한번 화내는 걸 보고 싶어요. 언제 한번 이렇게 분노해서 가끔 막말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봅니다. 네. 그게 조금 가끔 사람이 분노해야 이렇게 좀 그럴 때도 있잖아요. 분노가 필요할 때도 그냥 그런 게 제 박영준님은 언제 꿀따고 냅니까? 저 혼자 있을 때는. 박은수 목사님께서 부산기독교연합회 목사공동대표 박은수 목사님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반갑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 질문을 각각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감동적인 부분이 동북아 정세가 상당히 변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 특히 이제 우리 박 교수님 부산 역할을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희망을 갖습니다. 균형자 역할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균형자 역할을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코로나 전국이 지나가면 살 길이 열려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대로 가다가 고립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두 분께서 각각 이 동북아 정세가 변화하는데 저희가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역할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비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박형준 교수님이 먼저 하시면 제가 좀 따라서 하면 안 될까요? 제가 공부가 좀 취약합니다. 네,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그렇긴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간념한 거지. 복잡할수록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19세기 말로 돌아가 보면 일본과 조선의 차이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 일본은 철저히 그 시기의 헤게모니 국가, 패권 국가하고 딱 붙어서 행동을 했어요. 러시아하고 영국이 그 당시에는 패권을 들어서 동국가에서 싸우는데 영국이 패권 국가임을 일본은 너무나 잘 알았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가까워져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그 대외 전략의 기초에서 굉장히 자강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본이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강국으로 이어서는 배경이 됐죠. 또 우리가 그 전후에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그 기초가 없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없었겠죠. 저는 트럼프 시대보다는 바이든 시대가 미중 관계가 덜 상대적으로 조금 우리에게 나은 환경을 조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이 기본적으로 세계 전략이 리버럴한 세계 전략을 펼칠 때 대한민국이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다자적인 평화 질서를 유지할 때 대한민국 같은 통상 국가가 뭐 이념이나 체제와 관계없이 전 세계로 뛰면서 제일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불행히도 그 시대는 이제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 그런데 이제 그 관계 속에서도 저는 국가전략상 북한이라고 하는 적대를 아직도 우리가 겪고 있고 또 미중 간의 관계에서도 적어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장래에 대한민국이 미국의 그 해구산이나 미국과의 동맹을 벗어나서 이 생존할 수 있는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객관적인 현실로 인정을 하고 그 기초에서 적어도 일본이 지금 일본조차도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뒤돌아보지 않고 미국하고 함께하죠. 세계 전략 차원에서는 미국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도 자유주의라고 하는 자유의 가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실용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무시할 수도 없고 중국과의 관계를 적대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 전략의 기초를 어디에 세우고 움직이든가 하는 건 저는 답은 이미 분명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고 적어도 앞으로 20, 30년까지는 그것을 중심에 두고 할 수밖에 없고 더구나 북한이 핵무기 국가가 사실상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통제할 수 있는 힘 저는 굉장히 이거를 우리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 의식이 거의 해체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무기 국가가 됐는데도 그걸 불안하게 생각하거나 두렵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북한이 정말 미친 정권이라고 생각하면 그 핵무기 국가를 안 쓴다는 어떤 보장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장기적 어떻게 풀 건가도 동시에 고민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안보 틀을 분명히 감화하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사실은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잠깐 자세한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 또 일본 관계도 그런 면에서 이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좀 자세한 말씀은 생략하고 서민 교수님 답변해 주시죠. 저 역시 미국과의 동맹을 확고히 하는 그런 와중에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금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하고 통일을 해야 우리가 이제 좀 더 강대국으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이제 감정, 북한하고 통일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좀 갖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의 이런 접근 방법으로는 절대 이게 감정이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북한이 아무리 쏴도 그리고 특정 대통령한테 특등 머저리다, 삶은 수대가리다 이런 말을 해도 정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리고 한미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항의도 못하는 이런 나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그럼 북한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심지어 우리가 이제 공무원이 정말 안타까운 죽음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청모자 죽이고 태워졌는데 어쨌든 그런 걸 그때도 우리 정부는 별도로 항의도 못하고 그냥 있다가 나중에 사과 한번 하니까 대mon군이라고 죽어서 난리가 났던 이런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일수록 우리가 저자세로 갈수록 왜 우리가 저런 한심한 나라한테
굽신거려야 되지 하면서 북한에 대한 증오가 일어나죠. 저도 원래 북한 우리 민족이라 생각했는데 이 정권 들어서 정말 점점 멀어지고 있고 통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 북한에 대해서 좀 우리 정권이 좀 단호한 태도, 그러니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좀 최소한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통일이 되고 뭐 동북아를 뭐 약간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청년 CEO 해주시고 모든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저기 소개. 예, 반갑습니다. 청년 CEO 김영모입니다. 부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당면 과제가 생존과 성장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제 부산 시장님이 이렇게 바뀌시게 된다면 향후 어떤 변화가 당장 일어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형준 교수님께. 굉장히 제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 구체적인 공약은 말씀하지 마시고. 네, 제가 이게 자세한 말씀은 대충 정책이나 공약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우리가 이제 부산 전체를 놓고 볼 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필요한 게 인간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부산의 전통적인 그러니까 2000년에서 2018년까지 전국 경제 성장률이 4%인데 부산의 경제 성장률이 2.7%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오면 그게 점점점 격차가 더 벌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산 가능 이유가 부산이 계속 중요합니다. 청년층이 떠나니까 노령화가 심해지고,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성이 다른 지역이나 특히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크게 떨어집니다. 근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 이게 기존 산업에만 우리가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산업, 혁신기업, 그리고 벤처, 창업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또 신산업 이런 쪽에 우리가 투자가 덜 되고 그쪽의 산업들이 제대로 육성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제조업들의 생산성은 정체돼 있고 새로운 산업들은 육성이 안 되고 성장을 못하니까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기존의 제조업들도 혁신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생산성을 높이고 이런 혁신을 해줘야 되지만 새로운 산업을 하여튼 끌어오고 육성하고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기존의 이 부산에 있는 기업들 가운데 제가 뭐 지금 진상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전략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부산에 있는 부산에서 출발한 기업들 가운데에서도 브랜드 가치가 전국적으로 이 명성을 떨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전략도 필요하고 또 부산에서 서울로 갈 수도 있는데 수도권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에 있으면서 뭔가 이게 해보려고 하는 기업들을 부산시 차원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제 평소 지원입니다. 제가 저도 잠깐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좋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이 마지막으로 2분 정도만 앞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박형준 교수님이 생각하는 리더십은 무엇이고 서민 교수님이 생각하는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먼저 서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참고적으로 매국노 이완용 책을 보면은 을사조약을 맺을 때 매국노 고종께서 8만 양을 받았답니다. 그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800억 받고 을사조약 계약했답니다. 그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서민 교수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2분. 리더십, 제가 생각하는 좋은 리더십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뭔가 좀 일이 잘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랫사람들이 잘해서 잘한 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일이 좀 안 됐을 때 이건 얘네들이 잘못이 아닌데 내 책임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저 리더십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리고 조금 위험해 보이는 일이 있을 때 자원에서 내가 먼저 하겠다. 예를 들면 백신을 만든다든가 그럴 때 먼저 이제 내가 1등으로 맡겠다. 그래야 니네들이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게 저는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동양에서 옛날 좋은 정치인 지도자를 성인이라고 했어요. 동양에서 성인이라고 할 때는 그게 좋은 정치인 리더라는 얘기인데 성인을 풀어보면은 귀, 입구, 맡은 힘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열려 있고 자신의 이 생각을 잘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서양에서는 아랫대를 갖춘 사람을 정말 리더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랫대는 탁월함입니다. 그 탁월함은 지적 탁월함도 있지만 그 윤리적 덕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양심과 윤리적 덕목을 갖춘 걸 의미하고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지는 게 담대한 용기입니다. 그 담대한 용기가 필요할 때는 그 담대한 용기를 쓸 수 있는 우리가 뭐 처칠에 의해서도 보고 링컨에 의해서도 다 보지만 저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에 이런 아랫대를 갖추고 성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거룩한 의미의 성인이 아니라 정말 소통과 공감을 할 줄 알고 그리고 지적 탁월함과 담대한 용기를 가진 리더가 지금 대한민국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부산 차원에서도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응답 박수로 마치겠습니다.